우리 삶의 이중성은 일상성과 특이성의 미묘한 간섭과 중첩으로 발생한다. 이미 많은 철학자가 그것의 모함을 경계, 사이, 바깥, 간격, 틈 또는 공백으로 표현하며 삶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고뇌했다. 일상성은 무뎌지는 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감각이 일상성의 자연스러움에서 점점 옅게 그 현실성을 잃어가는 과정이 감각의 무뎌짐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특이성은 들레즈나 과학자들이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점으로 특이성을 말할 때 내가 말하는 특이성의 특성을 보인다. 특이성은 일상성의 반대 현상이다. 일상성이 강화되면 특이성은 약해지고 일상성이 줄어들면 특이성은 높아진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이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관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일상성과 특이성이 정확하게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그 주변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특이성이 일상성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특이성은 내재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발로가 특이성을 강화한다. 내면의 어떤 발로? 어려운 말이다. 이것은 한 인간의 가장 복합적인 다양성의 어떤 존재 특성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개체적인 특성이며 들레지적으로 말하면 차이 그 자체, 순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드러난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술적 표현이다. 예술의 진실은 일상성에서 특이성으로 강도가 기울어짐에 따라 드러나는 어떤 것이다. 지금까지의 말은 이제부터 내가 말하려는 한 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인상이다. 그의 이름은 사임 수틴. 그는 당시에는 러시아, 오늘날에는 벨라루스에서 1893년에 태어났다. 안타깝게도 그는 고우처럼 편지도 쓰지 않았고 개인적인 어떤 수기도 남기지 않았으며 세잔처럼 자신의 그림에 대한 예술관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극히 미미한 친구들의 말만이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그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고 단편적인데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일화 하나만 기이하게도 살아남아 전해지고 있다. 10살도 되기 전에 그는 그림을 좋아해서 동네 벽마다 그림을 그려대고 다닌 모양이다. 누가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번은 마을의 촌장인지 꽤 중요한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지시를 받고 그를 그렸는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자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크게 수틴을 구타했다. 아이가 거의 며칠을 깨어나지 못할 정도였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뒷얘기가 이걸 계기로 일어나는 만큼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다. 아무튼 그의 어머니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촌장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수태는 이 돈을 가지고 마을을 떠날 수 있게 된다.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가 민스크였고 그는 그곳에서 그림을 배운다. 민스크에서 1년 정도 체류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파리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미술학교에 다니며 그림 공부를 계속한다. 분명 선생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본 듯하다. 이때 알게 된 모딜레아니는 그의 평생 친구가 된다. 파리에서 그의 삶은 지독한 가난의 연속이었다. 거리의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며칠 굶기는 다반사였다. 이때 이 배고름이 위장병을 만들었고 평생 위궤양으로 고생한다. 몽파르나스의 유명한 화가들의 벌집에서 살면서 그 금주림 속에서도 오직 그림만 그렸다. 비평가들은 그의 강렬한 원색을 그의 식욕에 비유한다. 배가 워낙 고파 동물의 사체, 생선, 과일, 살코기의 붉은 살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 좋게 미국의 부유한 화상을 만나 그의 그림이 비싸게 팔리면서 그 지독한 배고픔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이미 그의 위는 망가져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도 고기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먹기만 하면 구토와 복통이 일어났다. 결국 적은 음식과 수프, 빵 정도가 전부였다. 2차 대전이 일어나고 40대 후반의 수티는 유대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게슈타포에 쫓기다가 포위망을 피해 숲에서 숨어 지내는데 위궤양의 고통 때문에 파리의 병원으로 몰래 잠입해 수술을 받다가 위천공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다. 1944년 대략 50세가 되었을 때였다.
분명 주변으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는 나중에 유명해진 뒤에도 자신의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판그림도 되사서 찢어버렸다고 한다. 모든 화가가 그렇듯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중적 태도, 끊임없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열등감, 불안, 창작의 한계에 대한 고뇌 등을 겪었던 셈이다. 그러나 모든 화가는 오직 그림으로서만 말한다. 초창기에는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피카소의 초기 그림은 매우 전통적인 기법이었음을 우리는 다 안다. 그의 모든 그림은 완전히 혼돈이고 파괴다. 그 어떤 장면도 평범한 기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강력한 핵은 모든 대상을 불안과 혼돈으로 흔들어 놓는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은 단 한 점도 없다. 광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세잔이 강조했듯이 기질이다. 그의 삶과 인생에서 그의 내면을 직조한 어떤 특성이 그를 이런 화가로 만들었다. 이것은 결코 결정론도 자유의지도 아니다. 인간은 이것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존재이지 이것의 모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일상성과 특이성이 내부에는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숨쉬고 있다. 이것은 서로 상호 침투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수틴의 그림은 그의 내면의 확장이고 내면이라는 거대한 추상성을 그림이라는 시각적 현상으로 드러낸 직접적이고 격정적이고 강렬한 비극적 표현이다. 세잔과 고흐의 그림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가 초기에 시도했음직한 정도다. 수틴은 이들의 표현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의 삶에 대해 우리가 무지한 만큼 고흐의 내면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의 그림에서 그의 내면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 곁을 떠나 그림 공부를 하러 외지로 떠나는 과감한 결심을 했지만 그의 내면은 가족과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가 그린 모든 풍경은 그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외현적인 풍경이었으며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 결코 안정적일 수 없었다. 그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그 끝없는 회오리, 소용돌이, 거친 터치다. 자유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현실의 차가움이 한치의 가형이나 포용도 없이 드러난다. 결코 안정적인 존재란 그에게 있을 수 없었다. 친구의 전언에 의하면 그가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는 무능한 아버지를 비웃으며 그것을 거절했다고 한다. 모든 것은 파괴적이고 일시적이며 곧 붕괴할 무엇이었다. 저 휘몰아치는 나뭇가지와 색을 보라. 그 강렬한 원색을 밀어붙이면 그가 꿈꿨던 세계, 어린 시절 그를 행복하게 했던 그 자연의 원색이다. 그러나 그 원색은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유동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고 그의 모든 상황은 그것에 대한 도전이다. 그의 후반 작품에 등장하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농가의 소녀들, 직장에 갓 입사한 웨이터의 모습들 등은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삶에 맞서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게 어쩌면 자신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모든 그림은 그렇게 그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충돌들, 두려움과 호기심, 작은 행복과 기쁨,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휘몰아치는 나뭇가지는 그 자신의 모습이다. 그가 어떤 위대한 미적 성취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후적인 해석일 뿐이다. 그는 렘브란트를 좋아해서 네덜란드에 2번이나 가서 직접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며 연구했다. 렘브란트가 전범인가? 아닌 것 같다. 렘브란트도 한 명의 화가였을 뿐 그의 빛과 그림자는 수틴의 고뇌이고 가지였다. 렘브란트를 보고 수틴의 화풍이 달라졌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고흐는 들라크루와 밀레, 몬티첼리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동료였던 에밀 베르나르 또 그 유명한 고갱의 영향도 분명히 그의 그림에 엿보인다. 그러나 수틴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거의 없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내면뿐이었다. 방황하고 거칠고 휘몰아치고 두껍고 모호하고 그러나 너무나도 강렬한 세계,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었고 세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그림은 자연 앞에 있어야만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정지된 세계를 그린 것이 아니다. 자연은 결코 멈춰 있지 않다. 그가 이제를 놓고 세상을 보았을 때
그가 이제를 놓고 대상을 보았을 때 그 세계는 끊임없이 유동하고 분노하고 폭발하는 세계였다. 그는 그것을 그리려고 했다. 세잔과 비교해보면 세잔은 언제나 얼마나 정적인가. 세잔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아니다. 세잔도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그와 세잔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내면이다. 세잔은 이성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했고 수티는 전적으로 대상과 내면의 동화 속에서 모티프를 끌어냈다. 그가 보는 세계는 결코 정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모습에서도 그는 아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마을에서 쫓겨났던 모습을 연상했다. 그러나 그 녹색의 화려한 배경은 아이들의 내면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세잔이 이토록 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수틴의 그림을 통해서 보아야 알 수 있다. 수틴이 없었다면 세잔은 가장 강력한 풍경 묘사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틴의 등장은 세잔의 모든 변화와 역동성, 변조 리듬이 파괴되어 버린다. 그것을 수틴이 실현했기 때문이다.